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계 행성과 위성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세계이자 방대한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스푸트니크 병원 질소 메탄 빙상 명왕성. 우주 탐사선 뉴 호라이즌즈가 명왕성의 스푸트니크 병원에서 발견한 건 바로 도랑으로 구분된 희귀한 다각형이었습니다. 이 30km 정도의 다각형은 질소 얼음과 일산화탄소 얼음으로 이루어져 희귀한 빙상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질소의 얼음은 빙하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특이한 지형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빙상 아래에는 메탄 하이드레이드층이 있어 셀 형성에 안정적인 열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질소의 얼음이 가열되면 대류에 의해 셀의 중심부까지 상승하여 셀의 가장자리를 향해 흘러갑니다. 이렇게 출현한 벌집 구조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부는 지표로부터 100m의 높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베로나 다네, 미란다. 천왕성의 위성 미란다에 있는 베로나 다네는 태양계에서 가장 낙차가 큰 다네입니다. 이런 특이한 형태가 된 것은 미란다가 무너지고 그 일부가 다시 모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대담한 추산에 따르면 절벽의 높이는 2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바닥에 도달하는데 시속 200km로 12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프리폴을 좋아하는 낙하산 애호가들에겐 좋은 놀이기구 아닐까요? 아틀라스. 명소는 왜 기억에 남을까요? 당연하지만 외형이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우주여행자라도 하늘을 나는 완탕을 보면 아무 고민 없이 남에게 자랑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토성의 위성 아틀라스입니다. 이 암석질의 융기는 토성 고리의 일부가 아틀라스 적도 부근에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로코스. 알로코스의 매력은 뭐니 해도 그 특이한 형상에 있습니다. 이 천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형의 고구마처럼 생겼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훌륭한 관광지입니다. 알로코스는 에지워스 카이퍼 벨트 내에 존재하는 큐비와너족 태양계의 외연 천체입니다. 예전에는 두 개의 다른 천체였지만 완전히 충돌하면서 웨이스트 혹은 연결부가 생겼고 지금도 두 개의 부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탐사선 뉴 호라이즌즈에서 조사할 태양계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먼 곳의 천체로 알로코스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목을 받으면서 이 큐비와노족 천체에는 고유의 이름이 필요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포우하탄족의 말로 하늘을 뜻하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앞으로 알로코스 지표에 있는 크레이터나 계곡 등의 구조는 모두 다른 언어로 하늘을 뜻하는 명칭이 붙을 예정입니다. 이모탭 지역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해성에 있는 이모탭 지역은 태양계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거대한 원석과 울퉁불퉁한 단차와 매끄러운 단차, 둥근 구조 등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흥미로운 건 물의 얼음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밝은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이 변화합니다. 어떤 때는 증발해서 기체가 되고 어떤 때는 증발해서 기체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차가운 지표에서 응고하여 둥근 알갱이가 됩니다. 이 알갱이들은 모여서 더욱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물을 내거나 파편이 되어 흩어지거나 서로 겹쳐지는 등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해성이 중층 구조를 하고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위성 2호의 로키 파텔라. 태양계 극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이오에 있는 로키 파텔라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는 직경 200km 정도의 화산 분화구로 응고된 지각 아래 격렬한 용암 호수가 숨어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로키라는 이름에 걸맞은 교묘한 덫입니다. 때때로 이오 내부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면 로키 파텔라의 외피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겉껍질이 너무 두꺼워져서 용암 표면에 머물지 못하고 자신의 중력으로 안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용암호의 열 손실은 10배에 달합니다. 참고로 지구상에도 같은 이름의 화산이 있는데요. 아이슬란드에 있는 로키 화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토성의 육각형.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중 하나인 토성. 이곳은 정말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토성의 북극 부근에 있는 육각형은 지구에 있는 이집트 피라미드를 능가할 정도로 멋진 존재입니다. 이 스팟은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2012년에 우주 탐사선 카시니가 육각형 지역으로 렌즈를 겨누었더니 육각형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지구의 직경을 웃돕니다. 내부에서는 F1 레이싱카 수준의 시속 320km로 가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한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29,000km에 걸친 희귀한 소용돌이의 수수께끼를 해명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소용돌이의 형태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널리 인정된 설명은 없습니다. 히페리온. 히페리온은 토성의 위성 중 하나로 그 자체가 이미 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인데요. 그 불규칙한 형상과 기묘한 궤도는 하루의 길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경우 하루의 길이는 일정하지만 히페리온에서는 불과 몇 주 만에 하루의 길이가 수십 %씩 증감합니다. 멋진 여행의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또한 이 별은 지질학적으로도 굉장한데요. 크레이터 투성이인 히페리온은 말 그대로 스펀지와 유사합니다. 부피의 약 40%가 비어있고 나머지 본체는 가벼운 물 얼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천체의 표면에는 멋진 지형이 펼쳐져 있습니다. 보세요. 이건 2005년에 카시니에 의해 촬영된 이미지인데요. 많은 크레이터에서는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짙은 색의 물질로 채워져 있어 위성은 마치 벌집이나 이국적인 과일처럼 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으면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수성 단층 선반. 우주 탐사기 메신저는 인류에게 또 하나 태양계의 수수께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수성 표면에 선반 모양의 구조를 만들어낸 암석이나 산맥 등의 지형이 하나로 합쳐진 특이한 구조입니다. 가장 큰 절벽은 높이 3km, 총 길이 1000km에 이릅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들을 수성의 맨살이 노화하면서 생긴 주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성의 내부가 차가워지고 지각이 수축하기 시작하면서 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수축으로 인해 암층의 일부가 기복 위에서 압박을 받아 단해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구조는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지구는 여러 개의 테크토닉 플레이트가 서로 부딪혀서 기어오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성에는 이런 플레이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성 표면의 단층은 이 행성의 극과 극 사이에 두 개의 띠로 누워 있습니다. 휴스턴, 문제 발생. 왜냐고요? 수성 전체가 고르게 수축했다면 지표의 단에는 두 개의 띠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배치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 해명될 날이 기대되네요. 반 알렌띠. 태양계를 도는 여행은 모두 지구에서 시작됩니다. 지구는 그 자체로 큰 수수께끼이자 볼거리에 보고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관심을 둔 곳은 지구를 방사선으로 둘러싸고 있는 반 알렌띠입니다.
지구의 자기권은 태양풍 입자를 포착하여 우주 여행자에게 매우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흐름을 발생시킵니다. 지구권 밖으로 여행을 할 때 인간은 반알렌띠를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극한의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강렬한 스릴을 선사할 겁니다. 이 경로는 이미 미국 우주인들이 달에 갈 때 경험한 것으로 방사선 노출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이들을 위한 특별한 경로가 개척되었습니다. 아폴로 14호 승무원들은 방사선대 한복판을 전속력으로 통과했지만 워낙 속도가 빨라서 인체에 미칠 정도로 눈에 띄는 영향은 없었다고 합니다. 목성의 심연 2019년 5월 29일 우주 탐사기 주노가 20번째 목성 플라이바이를 하고 있을 때 말 그대로 그 심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큰 소용돌이 한가운데 검은 점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거대 가스 행성의 구름 구조에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는지 아니면 어떤 광학 효과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검고 깊은 구멍이라는 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곳은 비공식적으로 심연이라고 불립니다. 화성 아라비아 대륙에 있는 크레이터. 화성은 지금 지구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류가 다음으로 처음 발을 들여놓을 천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인데요. 저희는 언젠가는 이곳에 관광편이 운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볼거리 목록에 아라비아 대륙의 크레이터를 넣은 것입니다. 이 대륙의 남쪽 사면에는 겹겹이 쌓인 퇴적물 같은 신기한 무늬가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모래 언덕에서 파도 치는 지형에 모래나 소금을 뿌린 것 같은데요.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물질의 특징이 변화하고 상층부에서는 방사상의 힘줄도 관찰됩니다. 이러한 지층은 직경 600m 이상의 대형 크레이터에서만 볼 수 있으며 소형 크레이터에서는 퇴적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수께끼의 무늬가 왜 형성되었는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설에 따르면 이러한 퇴적물은 얼음이 풍부하게 함유된 물질이 승화함으로써 형성된다고 합니다. 물질은 변화하여 평소와는 다른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무늬가 출현한 원인은 주변에서 생긴 승화 과정이 제각각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드 크레이터, 금성. 금성은 무척 접근하기 어려운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대기는 엄청나게 농밀해서 전혀 숨을 쉴 수 없고 지표는 납이 녹을 정도로 고온입니다. 게다가 금성에는 플레이트 이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 행성은 때때로 격렬한 화산 활동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금성의 지표 대부분이 용암으로 덮여버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성에는 충돌 크레이터가 매우 적습니다. 자극성 있는 대기와 정기적인 지표의 전체 교체로 인해 금성의 크레이터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샛별 금성의 지표에는 역시 크레이터와 같은 구조가 여러 개 존재하고 있으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금성 최대의 충돌 크레이터는 미드 크레이터입니다. 이 크레이터는 미국의 저명한 문화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요. 직경 270km가 넘는 이 크레이터는 세도나 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성의 산궤로는 북반구 최대의 이슈타르 대륙에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미드 크레이터는 다른 천체에 있는 동종의 크레이터와 비교하면 상당히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크레이터를 둘러싼 링은 한 개가 아니라 바깥쪽과 안쪽 두 개가 있으며 바깥쪽 링은 그렇게 둥글지 않습니다. 또한 크레이터 주변에는 용암이 유출되는 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면 마치 링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미드 크레이터가 형성되는 원인이 된 소행성은 적어도 지구의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만한 크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소행성은 금성의 극히 농밀한 대기 속에서도 다 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금성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대변동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손톱 자국을 남겼습니다. 메듀사의 지구대,
화성.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이라면 화성에는 예전에 강이나 바다, 호수가 있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후 화성의 대기는 거의 없어지고 물도 증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현재 화성 지형은 대부분 이 수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화성의 수권이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낸 놀라운 지형 중 하나로 메듀사의 지구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길이 5,000km가 넘는 거대한 홈의 복합체입니다. 메듀사의 지구대는 화성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높고 태양계에서도 최고봉을 자랑하는 올림포스 산에 인접하며 남쪽으로는 아폴로리나리스 산맥까지 뻗어 있습니다. 메듀사의 지구대는 처음에는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라고 생각되었는데요. 그러나 나중에 이곳에 과거에 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발견됩니다. 어쩌면 이곳은 지구의 아마존 강과 같은 대하유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홈들은 원래 화산의 분화에 의해서 갈려서 생긴 것으로 그것이 나중에 수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된 원인은 물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일 크레이터, 화성.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도 붉은 행성 화성의 볼거리입니다. 화성 적도 부근에 있는 게일 크레이터는 미드 크레이터와 어딘지 모르게 비슷하긴 하지만 아마 나이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일 크레이터의 나이는 대략 38억 년, 즉 이른바 후기 대폭격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크레이터의 직경은 대략 154km입니다. 다른 많은 충돌 크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중앙이 융기에 있습니다. 이는 아이오리스 산이라고도 불리며 해발 고도는 약 5km입니다. 하지만 게일 크레이터는 결코 흔한 유형의 크레이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충돌 분화구에서는 중앙의 언덕이 마치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융기되어 있고 산자락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리스 산은 스커트와 같은 독특한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언덕 사면에는 비스듬히 생겨난 특이한 홈이 보입니다. 이 스커트가 어떤 경위로 출현했는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언덕이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레이터는 과거에 이 퇴적암에 의해 완전히 채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양이 퇴적되려면 적어도 20억 년은 걸리는데요. 즉 전문가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화성 표면에 물이 존재했던 거의 모든 기간을 통틀어 게일 크레이터는 호수였거나 큰 연못 바닥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크레이터가 파괴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경우 5억 년 이상 존재해온 충돌 크레이터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경우 그 4배나 긴 기간 남아있는 것입니다. 갈릴레오 지역, 가니메데. 목성 최대 위성이자 태양계 최대 위성으로도 알려진 가니메데. 그 사진을 보신 분이라면 분명 이 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검은 반점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반점은 갈릴레오 지역이라고 불리며 그 직경은 3,000km가 넘습니다. 갈릴레오 지역이 발견됐을 당시 과학자들은 이를 충돌 분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큰 크레이터를 남길 만한 천체가 충돌했다면 분명 가니메데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비슷한 크기의 천체끼리 충돌해 적어도 그 중 하나가 무사히 남은 경우에 관해서도 알려져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지구가 테이아라는 행성과 충돌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치듯 충돌한 경우입니다. 한편 가니메데의 경우 갈릴레오 지역이 크레이터라고 가정하면 천체 간 정면 충돌이 벌어진 셈입니다. 이 경우 가니메데도 충돌을 일으킨 천체도 파괴될 것입니다. 사실 갈릴레오 지역은 가니메데 지표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40억 년 이상 된 오래된 지각의 일부이며 갈릴레오 지역 주변에 있는 밝은 부분은 더 나중에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화산 폭발이나 운석의 집중적인 폭격으로
갈릴레오 지역 이외의 지표가 전체적으로 용암으로 뒤덮인 것이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갈릴레오 지역은 수년간 장렬하는 용암의 바다 위에서 섬처럼 융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암이 식어서 새로운 지각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리게이아 해, 타이탄.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지구를 제외하면 현재 태양계에서 발달한 수권을 가진 유일한 천체입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수권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타이탄은 매우 춥기 때문에 위성 표면에 액체로 된 물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이탄의 바다와 강에서는 에탄과 메탄과 같은 액상의 탄화수소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비와 함께 쏟아지고 이윽고 증발함으로써 액체의 순환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리게이아 해는 타이탄의 두 바다 중 하나입니다. 인접한 크라켄해보다 훨씬 작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크기로 면적으로는 지구 최대의 담수호인 슈페리어 호를 웃돕니다. 수성의 빙하. 수성의 표면은 무시무시한 황무지 그 자체. 칠흑의 하늘을 올려다보면 태양이라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낮의 온도가 섭씨 400도를 훌쩍 넘으며 긴 낮이 이어집니다. 물론 밤이 되면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영하 173도에 이르지만 날이 밝으면 다시 엄청난 더위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게다가 대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성에 빙하가 존재한다는 건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빙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성의 극역 중에는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요. 먼저 깊은 크레이터가 그러합니다. 수성에는 이러한 크레이터가 매우 많습니다. 크레이터의 바닥은 영원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으며 태양광이 전혀 닿지 않아 항상 저온 상태에 있습니다. 전문가의 계산에 의하면 이러한 빙하의 두께는 수미터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빙하가 질량을 유지하는 구조인데요. 수성의 얼음은 본래 태양계 밖에서 날아온 소행성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는 수성 안에서 형성된 얼음도 있습니다. 수성에는 태양풍 입자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양풍에 의해 수성 표면에 있는 광물에서 하이드록시기가 튀어나와 그것들이 서로 작용해 물 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물이 극역으로 이동하면서 동결됐다가 강수가 되면서 쏟아집니다. 즉, 태양계 내에서도 정상급 온도를 자랑하는 행성에서 눈이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엔셀라두스의 호랑이 줄무늬.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작은 위성으로 공전 주기는 1.51 미만입니다. 반경은 252km, 표면적은 약 80만 평방킬로미터로 이는 파키스탄이나 터키에 필적하는 넓이입니다. 엔셀라두스는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지루한 별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요. 이 별은 균열과 작은 크레이터로 가득한 얼음 구슬입니다. 즉 표면은 다른 비슷한 천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엔셀라두스에게는 어떤 흥미로운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별의 남극에 있죠. 그 볼거리란 바로 호랑이 줄무늬를 말합니다. 2005년 유명 탐사선 카시니에 의해 발견된 호랑이 줄무늬는 평행하게 뻗은 긴 골이 신기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홈의 깊이는 500m 정도, 폭은 2km 미만, 길이는 130km입니다. 이 골이 있는 남극 지역은 알파벳 Y나 V자 모양의 골짜기와 산이 복잡하게 이어진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지각은 매우 새롭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하면 50만 년 혹은 그 이하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어쩌면 매우 큰 소행성이 충돌한 흔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아페투스의 벽. 토성에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위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아페투스인데요. 이 별은 엔셀라두스보다 크고 토성과 훨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주성 주위를 79일에 한 바퀴 돕니다. 이 별은 태양계 중에서도 특히 특이한 천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별 자체가 마치 외계인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두 개의 부품을 가져다 붙인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한쪽 반구는 매우 밝고 다른 한쪽은 매우 어둡습니다. 반구와 반구 사이에 알베도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많은 위성에서 볼 수 있지만 이아페투스의 경우 다른 위성들과 비교해 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아페투스에는 왕자의 게임이 나올 법한 거대한 얼음벽이 있는데요. 이 벽은 적도를 따라 별 자체를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높이는 13km, 폭은 20km에 달하죠. 실제로 보면 실로 웅장한 광경일 것 같습니다. 이 벽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불분명한데요. 어쩌면 과거 이아페투스에는 거대 행성과 비슷한 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링이 이아페투스 표면에 낙하해서 태양계에서 유례없는 신기한 구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타이탄 마법의 섬. 타이탄은 어쩌면 시리즈까지는 아니어도 개별적으로 다룰 가치가 있는 천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별은 현 시점에서 지구 이외에 완전한 수권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유일한 천체입니다. 다만 타이탄의 바다나 강을 흐르고 있는 것은 물이 아닌 액체 탄화수소입니다. 이 탄화수소는 비와 함께 내립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타이탄에 있는 호수 중 하나인 리게이아해에서 이상한 섬이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섬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현재에도 섬의 수수께끼는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조수의 밀물과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렇다면 왜 다른 연안부는 비교적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수수께끼의 섬의 존재가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더 알려져 있었다면 지금쯤 음모론자나 타블로이드 신문이 만들어낸 참신한 설을 구경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 섬은 사실 거대한 생물이고 리게이아해에서 얼굴을 내밀거나 잠수하고 있다는 설이 생겨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커리클로. 커리클로는 태양계 중에서도 특히 독특한 천체 중 하나입니다. 목성과 해왕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으로 이른바 켄타우로스족으로 분류되는 천체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커리클로는 태양과 평균적으로 15.74 AU 거리에 있으며 지름은 약 260km의 천체입니다. 커리클로는 작은 천체이긴 하지만 또렷한 링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 링의 반지름은 396km, 바깥쪽 링의 반지름은 405km입니다. 이 링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커리클로와 다른 소행성이 충돌해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과거 커리클로가 가지고 있던 위성이 분열할 때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커리클로의 하늘은 분명 환상적인 광경일 것입니다. 어두운 하늘을 가로지르는 나비떼 혹은 은하수 같은 긴 빛의 줄기를 상상해보세요. 머지않아 보다 저렴하고 빠른 우주여행이 실현된다면 이 별이 인기 관광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메리디아니 평원. 화성 적도 부근에 위치한 메리디아니 평원. 이곳은 화성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탐사선 오퍼튜니티가 이곳에 착륙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이 평원을 조사하던 과학자들은 이곳에 많은 양의 적철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광물은 지구상에서는 온천 또는 흐르지 않는 물의 바닥에서만 생성되는데요. 이 평원 전체 또는 대부분이 아주 오래전에는 바다 밑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메리디아니 평원에는 여러 개의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촬영해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 컬러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닥에는 유난히 밝은 부분이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이는 퇴적암이나 얼음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 크레이터가 아직 이곳에 바다가 있던 시절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화성이 대기를 잃고 호수가 말라붙은 뒤에 생긴 것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카롤리스 분지, 수성.
수성 표면 사진을 보면 밝고 큰 영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낡은 크레이터 안에 있는 카롤리스 분지로 지름은 대략 1500km 정도인데요. 이 분지는 지금으로부터 40억 년 전 태양계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거대한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분지를 둘러싸듯이 어두운 카롤리스 산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분지가 매우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앙에는 판테온 지구대라고 불리는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이는 아폴로도로스 크레이터에서 방사상으로 뻗어나간 거의 직선으로 된 긴 균열입니다. 수성은 태양 주위를 1회 공전하는 동안 1.5회 자전합니다. 때문에 수성이 원일점에 있을 때 태양은 정확히 좌우선이 0도 또는 180도인 위치에 있고 그것을 번갈아 반복합니다. 카롤리스 분지는 경도 180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성이 근일점에 올 때 수성 시간으로 2년에 한 번 태양이 바로 위에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멋진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칠흑 같은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불덩이가 시커먼 그림자를 들이오는 광경을. 너무나도 멋진 절경입니다. 올림포스산, 화성. 화성에 있는 올림포스 산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화성 적도 부근에 있는 타르시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올림포스 산의 표고는 21km, 지표로부터의 고도는 26km. 즉 올림포스 산은 에베레스트와 마우나 케어를 더한 것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올림포스 산을 위에서 보면 거대한 방패 또는 화성 표면에 거꾸로 놓인 작은 접시처럼 생겼습니다. 이 작은 접시의 지름은 약 540km인데요. 즉 이 작은 접시를 지구에 두면 작은 나라 정도의 영역을 완전히 덮어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탐사선이 화성으로 보내지기 전까지는 올림포스 산이 산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설마 이렇게 거대한 산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과거 올림포스 산은 올림피아 설원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밀라니 화산, 이오. 이오는 갈릴레오 위성 중 목성에 가장 가까운 위성입니다. 목성은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이오 내부를 계속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이오가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천체인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오에는 약 400개의 화산이 있고요. 항상 여러 개의 화산이 활발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이오가 아주 인상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장렬하는 유황의 바다나 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다와 강은 곧 굳어지지만 새로운 분화가 끊임없이 차례차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밀라니 화산은 이오 북반구에 있으며 이곳에서도 특히나 강력한 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기슈발 분화구라고 하는 가장자리가 높고 깎아지른 거대한 크레이터 안에 있으며 유황과 규산염으로 된 용암을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탐사기 갈릴레오가 관측한 분화는 5개월 동안 62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용암이 유출되어 주변 일대가 들끓는 유황의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인류가 아는 최대급의 분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화산을 관찰할 때는 당연히 거리를 둬야 하지만 어쨌든 매우 위험한 작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의 여러 종교에서 묘사되는 지옥을 연상시키는 황과 불꽃의 호수. 그런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라면 다소의 위험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바랄라 크레이터, 칼리스토. 바랄라는 목성의 위성 칼리스토에 있는 크레이터로 거대한 운석의 충돌로 인해 형성된 대규모 구조입니다. 중앙에는 지름 360km 정도의 밝은 지역이 있는데 이곳을 운석 낙하 지점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의 지역에서 칼리스토의 표면을 거대한 파도와 같은 기복이 동심원 형태로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의 지름은 1900km입니다. 칼리스토 자체의 반경이 불과 2410km인 것을 감안하면 크레이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칼리스토는 그 밖에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바랄라는 그 중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려면 차창처럼 두꺼운 유리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면 됩니다.
돌이 부딪힌 곳에 큰 구멍이 생기고 그 주위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갈 것입니다. 덧붙여서 칼리스토는 태양계에서 가장 크레이터가 많은 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곰보처럼 전체가 크레이터로 덮여져 있어서 비교적 새로운 크레이터들이 오래된 크레이터 위에 말 그대로 쌓여 있는 느낌입니다. 크라켄의 타이탄. 타이탄은 특징이 다채로운 천체라 이전 저희 채널에서도 개별 동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타이탄은 현 시점에서 지구 이외에 제대로 된 수권을 가진 태양계의 유일한 천체입니다. 다만 수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타이탄의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물이 아니라 메탄이나 에탄 같은 액체의 탄화수소이기 때문입니다. 타이탄의 온도는 매우 낮아 평균 온도가 영하 179.5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남극 대륙에 있는 보스토크 기지의 2배나 되는 추위입니다. 이런 온도에서는 메탄, 에탄, 프로판, 기타 가스가 응축되어 타이탄의 지표로 비처럼 쏟아집니다. 여기서부터 수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타이탄에서 발견된 수역 중 가장 큰 것은 북반구에 있는 크라켄 해인데요. 그 크기는 지구의 카스피해보다 넓습니다. 크라켄해는 리게이아 해라는 다른 큰 수역과 트레비즈 해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해안선도 스칸디나비아의 피오르드처럼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타이탄의 오렌지색 하늘 아래 갈색 황야 위로 어르흥거리는 어두운 액체. 실제로 본다면 분명 잊을 수 없는 광경이 될 것입니다. 허셜 크레이터, 미마스. 토성의 또 다른 위성 미마스는 먼저 겉모습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스타워즈의 데스스타를 재현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미마스를 보고 머릿속에 그 유명한 영화의 멜로디가 흘러나오진 않으셨나요? 미마스가 데스스타를 방불케 하는 것은 표면에 있는 가장 큰 구조인 허셜 크레이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만 루카스 감독이 영화를 촬영했을 당시 미마스의 외관에서 영감을 얻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이 작은 위성을 찍은 사진 안에 이 크레이터가 선명하게 포착된 것은 1980년 보이저 1호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허셜 크레이터는 충돌 크레이터로 미마스의 대형 소행성이 낙하했을 때 형성되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하마터면 산산조각 날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충격으로 미마스의 반대편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허셜 크레이터의 지름은 135km, 깊이는 최대 10km에 이릅니다. 미마스 자체의 지름은 400km가 조금 넘는데 그렇다면 이 표면에 가장 눈에 띄는 지형을 남긴 소행성은 어느 정도의 크기였을까요? 아마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만 하지 않았을까요? 아프로디테 대륙, 금성. 금성의 표면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륙이라고 불리는 큰 대지가 3개 있습니다. 이 세 대륙은 각각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 아카드 신화의 이슈탈, 슬라브 신화의 라다와 수많은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여신에서 유래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아프로디테 대륙입니다. 아프로디테 대륙은 금성의 적도 지역에 있으며 거대한 전갈이 머리를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륙에는 전체적으로 깊은 균열과 골짜기가 새겨져 있고 용암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적이 남아 있습니다. 즉 과거 이곳에는 장렬하는 마그마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어스름한 황색을 띠고 있던 금성의 하늘 아래 놓여있는 어두운 대지와 깊은 절벽, 아마 본다면 영원히 잊지 못할 광경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금성은 초고성능 탐사기라도 2시간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이죠. 아프로디테 대륙의 주요 볼거리는 마하트 산입니다. 이 어두운 황금색 산은 이제는 활동하지 않는 화산으로 주위 황무지에서는 5km 이상, 금성의 평균 지표면에서는 8km 이상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즉 마하트 산의 절대 고도는 지구 최고봉에 버금가는 수준인 것이죠. 마하트 산의 크레이터 지름은 약 30km,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 식은 용암류는 무려 400km에 이릅니다.
이 화산이 언젠가 깨어나 분화가 일어난다면 믿을 수 없는 장관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도 그 언젠가 지구 위의 안전한 장소에서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영원한 햇살의 꼭대기, 달. 1879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카미유 플라마리옹은 달이나 다른 천체의 극역에 태양이 지지 않거나 혹은 극히 드문 확률로 단시간밖에 지지 않는 장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그는 그 장소를 영원한 햇빛의 꼭대기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플라마리옹의 설은 검증이 완료돼서 그러한 장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달의 북극권에는 피얼이라고 하는 직경 78.8km, 깊이 2800m의 오래된 크레이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피얼이 바깥쪽 가장자리에는 총 4곳의 산악지대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거의 영원히 낮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탐사기 가구야, 셀레네의 데이터에 따르면 적어도 그중 한 곳은 한 달에 89%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밝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의 산들이 거의 어둠을 모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피어리 크레이터 자체는 온통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태양빛은 크레이터 바닥까지 닿지 않습니다. 위는 거의 영원한 낮, 아래는 영원한 밤이라는 조합이 장대하지만 약간은 오싹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남쪽 극관, 화성.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화성에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극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십억 년 전 말라붙은 화성 표면에 물이 남아있는 마지막 장소인데요. 보통 화성에서 재미있는 점이라고 하면 흔히 북쪽 극관을 들 수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화성의 북쪽에는 전체가 동결된 코롤리오프 크레이터라는 호수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 극관에도 볼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화성 남극에서 특히 재미있는 명소 중 하나가 바로 돌사 아르겐티아인데요. 이곳은 빙하에 의해 만들어진 도랑과 능선이 종횡무진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화성의 대기가 지금보다 더 두껍고 물도 많고 빙하의 면적도 지금보다 훨씬 컸던 시절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스 또는 에스카라고 불리며 지구상에서도 주로 캐나다와 북유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카가 이토록 거대한 그물눈처럼 둘러쳐져 있는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돌사 아르겐티아는 4,000개가 넘는 능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5만 1,000km에 이릅니다. 이는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지구 한 바퀴를 웃도는 거리에 해당한답니다. 아우나산, 세레스. 과거 최대의 소행성으로 여겨졌던 세레스는 이제 가장 작은 준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체는 언뜻 보면 별 특징이 없는 비루한 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세레스는 비교적 작은 천체로 직경은 1000km 미만밖에 되지 않으며 대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천체에도 역시 숨겨진 볼거리는 있습니다. 인도의 스미나 가족의 풍요로운 축제 이름을 따와 명명된 아후나산은 준행성 세레스 안에서도 최고봉을 자랑하는 산입니다. 그 뒤쪽에는 세레스 최대의 충돌 크레이터인 케르완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당초 아우나산은 케르완 크레이터 형성의 원인이 된 운석 충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우나산의 해발 고도는 약 4km입니다. 이 산의 대부분은 거듭된 분화로 흘러나온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사실 이 산은 비교적 최근까지 활동했던 화산이었는데요. 이 산에서 아주 차가운 소금물인 용암이 분출되었고 거기에는 다른 물질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는 얼음 화산이라고 불리는데 태양계 중에서도 변경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우나산은 인류가 아는 얼음 화산 중 태양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최대급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리바이어던 파텔라, 트리톤. 트리톤은 해왕성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위성이자 가장 재미있는 위성으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전문가들의 추측으로는 트리톤은 원래 카이퍼 벨트에서 태어난 천체였으며 이후 제8행성인 해왕성에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트리톤이 해왕성의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트리톤은 방금 소개한 세레스의 아우나산과 같은 얼음 활화산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헐천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질소나 분진을 하늘 높이 내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최강이라 할 수 있는 얼음 화산이 트리톤의 지표면에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극역에는 길고 어두운 띠가, 서반구에는 멜론 껍질과 같은 구조가 보입니다. 하지만 트리톤에서 가장 화려한 명소라고 하면 단연 리바이어던 파텔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불규칙 크레이터는 적도 부근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직경 약 100km의 거대 화산 크레이터로 주위를 직경 2000km에 이르는 거대한 돔형의 구조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리바이어던 파텔라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화산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화성의 알바 파텔라밖에 없습니다. 리바이어던 파텔라는 북서쪽 두 곳의 얼음 용암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불규칙 크레이터 화산이 아직 활동하고 있을 무렵 이 주변 일대는 전부 암모니아가 섞인 물바다가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도르 마큘라, 카론. 카론은 명왕성 최대의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특히 희귀한 위성 중 하나로 꼽힙니다. 카론은 실제로 명왕성 주위를 돌고 있지 않습니다. 명왕성과 카론은 행성 바깥의 우주 공간에 있는 한 점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넘쳐나죠. 카론의 표면은 주로 물의 얼음에 덮여 있으며 실로 우중충한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색상을 배경으로 유달리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북극에 있는 금이 간 상처를 연상시키는 붉은 얼룩입니다. 이 장소에는 모르도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카론의 지표에서 유달리 눈에 띄는 이 거대한 평원이 대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카론이 명왕성 대기에서 메탄이나 질소를 훔친 것과 관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이 카론의 극지에 내려서 쌓였고 태양의 빛을 받으며 타이탄 등에 많이 존재하는 특수한 유기물인 톨린으로 변화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카론의 남극을 파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설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을 텐데요. 만일 이 설이 맞다면 붉은 얼룩은 남극에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태양계 투어는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도착할 새로운 모험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